이름을 다르게 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적용이 이제 센서 부착하고 하는 부분들이 완료가 됐으면 실제 적용을 해야 되죠. 적용하실 때는 그냥 로봇 적용하셔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는 이디 로봇 1이라는 이름으로 로봇 이름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시뮬레이터에서는 오프로스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오프로스 제어하고 하고자 할 때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오프로스라고 이름을 하셔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설정이 다 저 오프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세팅되도록 설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만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현재 로봇을 갱신하겠냐고 물어보게 되고요. 로봇을 갱신하면 새로운 로봇이 적용이 됩니다. 위치가 그런데 이제 0.0.0이라고 하는 여기 자체 코디네이션 좌표에 0.0.0이라고 하는 위치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 하실 때는 로봇 스테이터스를 보면 로봇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리셋을 누르시면 로봇이 정진된 시작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해지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들은 예,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의 센서를 기본 모델에서 추가하셔서 적용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 센서를 더 추가하는 하는 기능을 같이 넣으시고 빼놓냐 하면 그 센서를 어떻게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단순해지냐 복잡해지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로봇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을 때 자이로 센서 값을 가져와서 자세 값을 주는다고 알고 되는데 저격 센서를 가다보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일정 이상이면 자세로 가고 있다. 이하면 앞으로 기울어졌다. 또는 그 이상으로 커지면 로봇이 앞이 들렸다, 뒤가 들렸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센서를 많이 쓰는 게 요즘 많이 쓰는 게 청소기 로봇에 보시면 밑에 이제 적외선 센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바닥 이렇게 떨어지는 계단 같은 데 바닥 감지할 때 센서로 감지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자이로 센서도 가능해요. 그런데 자이로 센서로는 왜냐하면 로봇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각 가속도 값을 자기가 알고 있는 풀어야 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나중에 디버깅 할 때 머리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센서를 추가를 함으로써 물론 이제 로봇 자체의 센서를 만나치겠지만 알고리즘은 오히려 단순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준비가 끝나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뮬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아까는 이 뒤에 빨간선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뒤에 있는 빨간선이요. 지금은 레이저 센서 두 개가 작용하기 때문에 빨간선이 나와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는 로봇을 시뮬레이션 가능한 환경만 제공을 해주죠. 누가 제어를 해줘야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멈춰있게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이제 로봇을 이름을 클릭하시면 각각 로봇의 센서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레드 2 센서는 현재 디스턴스가 여기까지가 99cm, 인프라레드 1은 99cm네요. 아마 거의 비슷한 각도로 헤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요. 카메라 센서는 프로퍼티가 지금 포토 앵글이 45도 각도로 촬영하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레이저 센서는 스케일이 180도로 해가지고 세팅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디스턴스가 144로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센서에서 가장 직선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 유동이 되어 있죠. 요 정도의 거리가 144cm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체를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면 각각 배열에 각각 앵글에 대한 센서 값은 들어있죠. 이렇게 시뮬레이션 준비가 지금 끝난 상태고요. 실제로 들어가서 자,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맵 파일에 포함된 로봇을 가져와서 센서를 변경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봤고요. 네,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로봇이 시작하는 출발점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착점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이 되는데요.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로봇이 지금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는 여기서 언덕을 넘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쪽으로 오는 경우입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시험 하나요? 네. 예, 아마 이제 이 이후에 수업하시는 분이 엘리베이터 동작을 시연하게 될 텐데요. 하여튼 뭐 전략은 나름대로 뭐 계산을 잘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엘리베이터 타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죠. 대신 이제 천천히 주행을 하면서 완주하겠다 또는 나는 트랙 단거리로 가겠다 또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고난이도고요. 언덕을 넘어서 가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시간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여기 오신 분들은 강의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어드밴스를 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진대의 출발점 여기고 도착점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는 언덕의 각도가 30도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30도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처럼 30도라고 하면 몸이 뒤로 완전히 젖혀질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각도예요. 그래서 고속으로 언덕을 넘어가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실제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속으로 확 올라가면 차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그거를 좀 단순하게 만들면 게임하기는 좋겠지만 이 시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 현상을 다 표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마찰력이라든지 운동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넘어가실 때는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언덕을 넘어가시면 이제 좀 단거리로 갈 수 있고요.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이쪽에 이제 잔여 배터리 양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인 시간이 표시됩니다. 스타트를 컨트롤 프로그램에서 스타트를 딱 때리는 순간 이쪽에 그 스타트 신호를 받아서 타임을 계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런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터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야 되잖아요. 제어 프로그램은 많이 보셨던 이 오프로스 실행 창화면을 실행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VISIP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네임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앱 런에서 실행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맵 파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대회 때는 맵 파일이 여러 가지 제공되어 있는 맵 파일이 아니고 10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랜덤하게 나오게 있어요. 그래서 맵이 오리엔트 되게 프로그램 하시면 운 좋으면 리턴할 수 있고 운 안 좋으면 만지 못하고 처음에 또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을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야만 이제 뭐 한 3-4종류만 되면 찍으라고 말씀드릴 텐데 십지선다형은 찍기 어렵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을 작성하셔서 실행하시면 되죠. 여기서 앱 런 하셔가지고 이 창이 뜨게 되면 이제 거기서 여기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시뮬레이터에 신호를 보내서 아까 보여드렸던 런처가 동작을 해서 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후니까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주될 때까지 사용자가 할 일은 없습니다. 내 로봇이 안 넘어지고 로봇이 잘 가길 바랄 뿐이죠. 자, 이렇게 완주를 하게 되면 로봇이 딱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요령을 보시면서 시뮬레이션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작 시간, 그다음에 잔여 배터리량을 가지고 조작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배터리량이 시간이 가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주행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속으로 갔다라고 배터리 빨리 떨어져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뭐 알고리즘을 미로찾기처럼 만들었다. 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미로찾기처럼 만들어서 계속 왔다 갔다 빨리 막 여러분들 뒤져보고 가겠다. 그러면 배터리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점수 합산할 때 그 배터리량에 대한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기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언덕을 내가 좀 세게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자동차 엑셀도 많이 발라야 언덕 빨리 올라가서 에너지가 빨리 닿습니다.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다고 좀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정지가 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셨던 저 위에 그 결과 자기가 러닝한 결과는 EDR 수정 설치된 폴더함에 가면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에 계속 누적돼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32비트 컴퓨터일 경우에는 저장이 잘 됩니다. 64비트 컴퓨터일 경우에 파일 이기권하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에러 리스크가 뜹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가서 폴더에 일기 전용 푸시고 라이트 가능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파일이 라이트 가능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작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치에 관한 제가 Q&A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창 한 반절 정도 왔어요. 근데 갑자기 연결 종료라는 메시지가 깎이면서 시뮬레이션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그 PC에 백도어가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노트북이나 PC. 이해하시죠?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이 시뮬레이터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물리계산을 다양한 물리계산을 하면 굉장히 리소스가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노트북으로는 시뮬레이션이 되지도 않았어요. 듀얼 코드에서도 가능하게 됐는데 그 순간 어떤 프로그램이 스레드가 막 도는 거예요. 막 돌아서 시뮬레이터가 점유해야 될 프로세서를 확 줄여버리게 돼요. 그럼 시뮬레이터가 물리계산이 길어지면서 얘는 기본적으로 오프로스라는 도구와 시뮬레이터와 TCP IP가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게 타임 아웃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 내에 데이터를 못 받으면 종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시뮬레이션 하실 때는 필요 없는 백신 프로그램 정도는 괜찮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 프로그램 여러분들 파일 인터넷에서 많이 다운받으실 때 쓰는 그런 도구들 이런 거가 많이 떠 있으면 걔가 순간적으로 확 실행됐다 실행이 죽는 수가 있어요. 잠깐 실행돼 자기를 체크하기 잠깐 실행되는 순간에 프로세서가 이게 락이 딱 걸려서 통신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PC 세팅 상태를 조정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아마 제 노트북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나오지 않고요. 조금 그러니까 듀얼코어 노트북에서는 좀 나오고 쿼드코어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듀얼코어 노트북